자, 이게 미륵사 탑이거든요. 예. 이게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탑이에요. 예. 동탑, 서탑, 중탑이 있었는데 서탑만 남아있다 그랬죠? 서탑도 반파가 돼 있는 탑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찍어놓은 사진이거든요. 이 반대편은 어때요? 완전히 거의 완전 부셔져 있었죠. 자,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여기 뭐랄까 시멘트 같은 걸 발라놨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걸 해체하는 작업을 했다 그랬죠? 해체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게 나왔다고. 예. 그 가운데서 그 1층 가운데서 이게 나왔는데 네. 요게 이제 그 네, 수리가 담긴 그 유리병.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미륵사 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써놓은 그 기록문이 담긴 그 사리 장엄구. 네.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죠. 당시 그 발견됐을 당시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 사리 장엄구도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들이 묻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제작 관련된 것들이 쭉 써 있었는데 자, 여기 재미난 거. 우리 저 무왕, 미륵사 만든 그 무왕은 왕 되기 전에 뭐였어요? 말을 캐던 서동이었죠, 서동. 기억나요? 그 말을 캐던 서동이 저 진평왕을 만나러 가죠. 저 신라 설화물에 가잖아요. 그래서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랑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선화공주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무왕의 부인은 누구로 알고 있었어요? 선화공주로 알고 있었는데 자, 여기 이 제작 관련돼 가지고 그 무왕과 무왕의 왕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 써 있었거든요. 근데 선화공주의 이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선화공주가 실존 인물인가에 대한 논쟁이 또 있어요. 네. 이거는 정말 귀한 기록이죠.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1145년에 쓰였거든요. 고려시대 때 쓰인 거예요.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라는 신하가 고려 인종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500, 그 삼국시대 이야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제 멸망했던 게 660년이니까 김부식이 1145년에 그 삼국사기 썼을 때랑 연도 차이가 거의 500년이죠. 500년이 넘죠. 600년 가까이가 나는데 이 기록은 그 600년대에 쓰인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보다도 중요하죠.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지금 여기서 있었던 이 이야기들이나 이제 수업을 하고 있죠? 그죠? 이거를 여기 참여해가지고 직접 기록에 적은 거만큼 정확한 기록은 없겠죠.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수업이 진행됐는지. 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수업이 열렸던 걸 알던 어떤 사람이 몇 달 후에 여기서 그런 수업이 있었다더라 얘기한 거랑 너희가 직접 이 수업에 참여해서 남긴 기록이랑은 그 기록의 질이라든지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차이가 나겠죠. 네. 그 당시 그 시대 때 만들어진 기록이 가장 우선은 어떤 가치가 높겠죠? 이렇게 과거의 기록 같은 것들을 찾거나 보존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고고학이라고. 예. 자, 요거는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자, 요거 1층 기단에 이게 지금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여기 글씨가 새겨져 있거든요.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백제 점령한 기념으로 대당평 백제국 비라는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것들을 써놓고 갔다 그랬죠? 네, 뭔가 쓰여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 이제 백제라고 이제 쓰여 있죠? 그래서 쭉 대당평 백제국 비 이렇게 써 있는 비석인데 이런 것들. 자, 이게 분황사 모전석탑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돌은 이것도 좀 화면 화질이 좋진 않은데 이 돌이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어긋해서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 벽돌은 진짜 벽돌이라고요? 아니라 그랬죠. 화강암을 깎아가지고 벽돌 모양으로 만든 모전석탑이라 그랬죠?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어요. 분황사 모전석탑.
자, 이 탑, 이 쌍탑으로 돼 있는 게 무슨 탑이라고요? 이게 자문사지 3층 석탑이에요. 예. 여기 사람 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작아 보일 정도로 되게 큰 탑이거든요. 신문왕이 자기 아버지 누구? 문무왕을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지은 탑이라 그랬죠? 자, 법주사에 가면 있는 두 마리 사자가 받치고 있는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에요. 이 석등 요 안에다가는 뭐를 피웠을까요? 밤에 등불을 켰단 말이에요. 등이에요, 등. 네. 자, 요거는 이견대예요, 이견대. 가문사 옆에 있고, 저, 그리고 여기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여기 요 바다에 있는 요 그 돌덩어리 있는 곳이 대왕암이거든요. 문무왕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가 용이 됐다 그랬죠. 신문왕 그 입장에서는 용이 된 아버지 문무왕이 묻혀 있는 곳을 보는 이로운 곳을 보는 정자 해가지고 이견대. 나중에 경주 가면 가보실 수가 있어요. 이견대, 대왕암, 그 옆에 가문사지 3층 석탑까지. 자, 이게 대왕암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이게 그 경주 그 동해 앞바다에 있는 그 특이한 지형에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KBS 역사 스페셜 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여기 물을 빼봤어요. 여기 물을 빼가지고 이 돌 있죠, 이 큰 돌. 자, 이런 거 아래나 이런 것들 다 집안 조사를 해봤단 말이에요. 여기 진짜 문무왕이 묻혔나 해가지고. 근데 요 아래 더 뭔가 파고 들어갔다거나 뭘 사람을 묻었다는 흔적은 없었어요. 자, 대신에 이 돌 있죠, 돌. 이 큰 돌. 이 큰 돌을 여기 위에서 이거를 이렇게 사람이 밀어서 넣었다는 그런 여기 긁힌 흔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불교식으로 사람을 장례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태운 다음에 이거를 바다나 강에 뿌리죠. 그래서 아마 문무왕의 시체는 화장이 됐을 거고, 그거를 여기다 뿌린 다음에 어떤 문무왕에 비견될 만한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밀어 넣은 것이 아닐까라고들 추측들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은 문무왕릉으로 알려져 있는 요 경주 앞바다의 대왕암이에요. 대왕암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문무대왕암이겠죠?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추측을 하죠. 근데 이게 문무왕이 죽은 게 681년인데 지금 2026년이죠. 시간이 워낙 지나가지고 자, 사람 몸이 만약에 바다에다 이걸 수장했거나 여기다 묻었으면 다 썩었겠죠? 예, 관이든 뭐든 다 바닷물에 부식돼서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고 석가탑이죠, 석가탑. 예. 석가탑은 굉장히 네, 여기 요 탑 몸뚱아리라든지 이런 기단 이런 부분은 조금 단조롭다. 요 1층 부분에 이렇게 몸돌을 이제 기단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탑의 그 무게를 받쳐주는. 그리고 탑의 층수는 뭘로 셀까요? 탑의 층수는 뭘로 셀까요? 단순하게. 네. 지붕 숫자로 세면 돼요. 네. 1층, 2층, 3층 지붕 숫자로 세면 된다. 그리고 그 지붕 아래에 있는 탑의 몸뚱아리를 탑신이라고 불러요. 탑신. 예. 그리고 맨 아래 받침돌을 기단 이렇게 부른다. 석가탑 해체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죠? 무구, 무구 정광 대다 맞아요. 대다란이 경. 무구 정경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네. 지금처럼 좋은 프린터기 이런 게 있었던 시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것들 많이 똑같이 인쇄해서 내려면은 이제 나무 판때기에다가 이거를 칼로 깎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먹 같은 걸 묻혀가지고 종이에다가 찍어내는 거예요. 자, 요게 다보탑이에요. 굉장히 화려하죠? 요게 이제 그
네, 화엄사에 있는 4사자 3층 석탑이. 네 마리 사자가 지금 탑을 이렇게 받치고 있죠? 이런 탑도 있다는 거. 자, 요게 화순에 있는 철감선사라는 스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스님의 탑이라 그랬죠? 철감선사 승탑이에요. 선종 스님들의 사리를 모셔놨다는 이렇게 짤뚱한 탑인데 통일신라 하대 때 막 왕위쟁탈전 벌어지고 어지러웠던 시절에 만들어진 승탑이다. 양양에 만들어진 진전사지 3층 석탑. 여기 보시면 기단 부분에 사천왕이라든지 여러 불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부조, 부조는 조각이죠.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다. 양양의 진전사지 3층 석탑. 기단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부조. 부조가 새겨져 있다. 자, 발해 불교를 상징하는 부처. 이불병좌상이. 부처님이 어떻게 앉아 있어요? 나란히 앉아 있죠? 자, 근데 부처님 한 분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깨져 있죠, 있죠? 예, 이런 특징이 또 있어요. 이불병좌상. 자, 요거는 발해의 탑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건축 자재가 뭘까요, 요거? 벽돌이죠? 벽돌은 한국 사람들이 주로 쓰는 재료가 아니라 그랬죠? 당나라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발해의 영광탑이다. 자, 요거는 백제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맨 위에 봉황이 조각되어 있는 금동 대학로예요. 네, 백제 상징이에요, 이거는. 백제 문화재 딱 하나 얘기하라면 이거예요. 백제 뭐라고요? 금동 대학로. 신선들이 사는 세계를 잘 묘사해 놓은 향로예요. 여기다 향을 이제 피웠다 그래요. 이 모형품에다 향 피우는 것들이 그 박물관에서 전시한 적이 있었는데, 자, 백제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동 대학로다. 자, 네, 좀 이제 볼게요 또. 자, 과학기술도 삼국시대 때 발전을 하는데, 먼저 고구려도 천문도를 그렸어요. 별 같은 것들을 보고. 나중에 이게 조선시대로 연결이 되거든요. 조선시대 천상 열차 분야 지도라는 천문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조선의 태조, 누구죠? 이성계 제위 기간 안에 만들어진. 천상 열차 분야 지도는 뭐를 참고해서 만들었다? 어느 나라의 고구려의 천문도를 참고해서 만들었다. 자, 그리고 선덕여왕 때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천문대 첨성대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첨자는 볼 첨자예요. 보다. 성은 무슨 성자냐면 별 성자예요. 별을 보기 위해 만들어진 경주의 첨성대. 자, 목판 인쇄 물이 유명하다 그랬죠? 석가탑 해체 과정에서 나온 무구정광 대 다란이경. 자, 그리고 삼국 모두 다 금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금속 기술이 발달하는데 고구려 벽화 무덤 안에 벽화를 보면은 대장장이의 신을 묘사해 놓은 벽화가 있어요. 삼국이 다른 나라들 제치고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철을 잘 다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근초고왕이 외왕에게 하사했다는 실지도라는 칼이 있죠? 강철로 만들었던 일곱 가닥이 나 있는 실지도. 그렇죠. 외왕에게 선물로 줬다. 금으로 이제 글씨를 새겼는데 이런 걸 어려운 표현으로 상감이라고도 불러요. 그쵸? 그냥 그죠. 이걸 진짜 뭐 이렇게 찌르거나 뭐 이렇게 무기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선물로 이제 주고받은 거죠. 나라 대 나라들. 자, 그리고 백제 어떤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동 대학로가 있다 그랬죠. 이거 어디서 발굴됐냐면 그 부여 지역에서 백제 그 사비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처음 발견됐을 때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주차장 공사할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내가지고 잘 모셔놨죠. 자, 신라 하면 금관이 유명하죠. 신라 왕들이 썼던 금관. 혹시 본 적 있어요? 신라 금관 하면은 요 앞에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뭐죠?
날출 모양의 이제 금관이죠. 신라 금관. 경주 황남동에서 저 무덤이 있었는데 요것들 발굴해 보니까 여기도 금관이라든지 여러 이제 금제 귀걸이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총은 그 무덤 주인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총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누구 무덤으로 추정되는 거? 왕이나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는데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무덤을 총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금관총.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금관이 나왔기 때문에 금관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자, 가야 같은 경우에는 금동 허리띠, 그리고 가야 금관은 추화형이에요. 풀꽃. 자, 풀이나 꽃 모양의 그 몽오리가 달려있는 그 관인데, 가야 금관도 볼게요. 나중에 시간 되면. 자, 그리고 가야는 특히 뭐가 유명했어요? 철이 유명했죠? 네, 그래서 가야 무덤들을 발굴해보면 철제 무기들이나 그런 철제 갑옷,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 자,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또 평창 오대산, 강원도 평창에 사원사라는 절을 짓고 여기다가 큰 이제 구리종을 만드는데 사원사 종이 있고요. 경주에 봉덕사라는 곳에 있었던 종인데 요거 이제 버려져 있던 거를 박물관에 잘 모셔다 놨죠. 성덕대왕 신종이에요. 자, 요 종은 만들 때 엄청나게 구리가 많이 들었다 그래요.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신라에서 이제 스님들을 마을이나 동네로 보내가지고 백성들한테 좀 기부를 받았다 그래요. 스님들이 백성들한테 기부받는 걸 시주받는다고 부르죠. 네. 그래서 스님들이 시주받으러 다녔는데, 자, 한 집에 가봤는데 그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 엄마가 아이 하나 이제 겨우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그 엄마가 이제 스님한테 드릴 게 없다고 이제 웃픈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이제 그 슬픈 얘기를.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집에서는 다 시주를 받았는데 그 가난한 집에서만 시주를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종을 만들려니까 종이 잘 안 만들어져. 예, 뭐 계속 불순물이 생긴다든지 뭐 문제가 생겼는데 점을 쳐봤더니 그 가난한 집에서 시주를 안 받았기 때문에 종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가난한 엄마와 아이가 사는, 갓난 아이가 사는 집에 가서 뭘 받아왔을까요? 그 엄마한테. 아이를 받아오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그 종을 만들려면은 그 구리를 녹여야 되잖아요. 그 구리 녹이는 쇳물에다 갓난 아이를 넣는단 말이에요. 자, 엄마는 안 된다고 울부짖었는데 그 종을 꼭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신라 왕실에서는 그 아이를 뺏어다가 그 종 안에다가 그쵸. 왜 굳이 그 아이를 넣었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넣었더니 그 종을 칠 때마다 그 아이가 엄마를 찾는 에밀레라는 소리가 났다 그러죠? 이 종이 무슨 종이에요? 에밀레 종이죠. 에밀레 종이 지금도 경주 가면 남아 있는데 이거 이제 또 우리 저 현대는 과학이 발달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에밀레종 성분을 조사해가지고 여기 사람 몸에서 나올 만한 뭐 이런 철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사실 믿기는 좀 어렵다. 갓난아기 집어넣는다고 뭐 안 만들어지던 종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사실 좀 믿기는 좀 어렵죠. 네. 자, 무덤도 중요해요. 릉은 누구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왕이나 왕비의 무덤을 릉이라고 한다 그랬죠? 왕이 못 되고 죽은 세자, 그러니까 왕의 뒤를 이을 세자라든지 세자 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무덤은 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왕이나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되지만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무덤을 총이라고 부르고요. 주인도 알고 근데 왕이 아니에요. 묘라고 한다 그랬죠? 김유신 묘. 네. 그리고 여러 왕들의 무덤, 왕비의 무덤들이 좀 이렇게 모여 있는 곳, 복수의 무덤을 가리켜서 분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고분 이렇게. 고구려는 국내성 주변에,
그 만주 지역의 지반이란 동네에 만주 지반 지금은 여기 가보면은 수천 개의 돌무지 무덤이 있어요. 이 돌무지 무덤은 우리 좀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만든 무덤이란 뜻이에요.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이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적. 적은 쌓을 적자예요. 석. 돌석자. 적석총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우리 적석총 하면은 장군총이 있어요. 이 장군총은 누구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는 무덤이다?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는 무덤. 추정이라 그랬지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자, 한 변의 길이가 20m가 넘어요. 자,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쌓아서 만든 돌무지 무덤이다. 아마 요 안에다가 관이라든지 이렇게 왕들이 썼던 그런 생전에 이런 물건들을 같이 묻었을 것이다. 그렇게 왕들이나 죽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쓰던 물건들 같이 묻는 거를 껴묻거리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껴묻거리. 이거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 도굴. 그러니까 왕의 무덤이다 보니까 값지거나 이렇게 쓸만한 것들은 몰래 도둑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없죠. 자, 고구려는 처음에는 저렇게 커다란 무덤을 만들다가 근데 언제 저렇게 커다란 무덤 만드는 거 저거 에너지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구려 이제 나중에 후반부가 되면은 이렇게 커다란 무덤들을 점점 안 만들어요. 이제는 좀 뭐랄까 이렇게 더 현실적인 사이즈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어요. 자, 굴식 돌방 무덤은 네, 횡혈식 무덤이라고도 불러요. 횡은 가로를 뜻하고 혈은 구멍을 뜻해요. 자, 지금 보세요. 굴식 돌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방이 있다는 거죠. 방이 있다는 거는 입구가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방이 있다는 거는 사방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벽이 있는 거죠. 그 벽에다가 고구려인들은 그림을 그렸어요. 입구도 있었고 벽화도 존재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 껴목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죽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뭐 이런 장식품이나 보물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리가 없죠. 누군가 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다 가져갔겠죠? 도굴이 쉬운 무덤이다. 무용총. 자, 무용총에는 사냥하는 그 고구려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수렵도가 그려져 있죠. 각전은 뭐냐면 씨름을 뜻해, 씨름. 자, 두 남자가 씨름하는 모습의 벽화로 그려져 있어. 그래서 각저총이. 그리고 자, 씨름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 한 사람은 고구려인 얼굴로 보이는데 다른 한 사람의 얼굴이 되게 특이해요. 자, 그 사람 얼굴이 서역인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서역이 어딜까요? 서역. 영어로 하면 웨스트 에어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서쪽 지역이죠. 고구려인들 입장에서 서쪽 지역이면 어딜까요? 서쪽으로 하면 일단 중국이 있고 중국은 보통 서쪽이라고 안 하고 그냥 중국이라고 하죠. 그럼 중국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왜요? 서양보다 조금 덜 간 곳. 이슬람. 이슬람보다 조금 덜 간 곳. 그쵸. 인도, 근데 인도보다 조금 더 위에. 인도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중국이랑 인도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 있잖아요. 그 히말라야 산맥 아래쪽이 인도잖아요. 이쪽 위가 중국이고. 근데 히말라야 산맥 넘지 않고 중국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이란 나오기 직전에 있는 동네. 우즈베키스탄 들어봤어요? 뭐 타지키스탄, 키르키스탄 이런 스탄자 붙은 나라들이 있죠. 그 스탄이 그나 페르시아어로 땅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우즈벡 쪽의 땅, 뭐
그런 타지크족의 땅, 타지키스탄, 뭐 이렇게 스탄자 들어간 나라들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자, 이 나라들을, 그 지역에 있던 옛날 나라들이 소그드라는 나라였어요. 무슨 나라? 소그드. 요즘엔 소그드라고 안 하고 소그디아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소그디아나 같은 표현인데, 자, 요 지역 사람들이 고구려까지 와가지고 고구려 사람들이랑 무역을 하고 일부는 고구려에 눌러 앉아 살기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소그드 지역, 지금의 그 우즈베키스탄 가보면은 그 지역에 또 남겨져 있는 문화재에 고구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무역하러 오거나 한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고구려 사람들이 관을 쓸 때 보통 어떤 관을 썼다 그랬죠? 새 깃이 달린 관을 썼다 그랬죠? 그래서 고구려 병사들이나 고구려 관리들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수탉이라 그랬죠, 그죠? 닭 벼슬 같다 그래가지고. 그 고구려인들이 쓴 그 관을 조우관이라고 불러요. 새 조자에 깃털 무자 써가지고 무슨 관? 조우관. 무용총 수렵도에 고구려 사냥하는 그 병사들의 관을 보면은 다 새 깃털이 달려 있다. 안악 삼호분. 안악은 황해도에 있는 지명이에요. 여기에 고국 원왕으로 추정되는 그 벽화의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이 고국 원왕의 무덤이다라고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대체로 아마 이 고국 원왕이 아닐까라는 추측들도 하고 있죠. 강서대묘에는 사신도가 유명한 현무, 주작, 청룡, 백호. 자, 백제 무덤 보세요. 자, 백제는 한성시기, 웅진시기, 사비시기 무덤이 조금씩 달라요. 한성은 우리 뭐라고도 부르죠? 위례성이라고도 부르죠. 여기에 여기 서울 백제 첫 수도. 자, 위례성에는 우리 저 잠실 롯데월드 있는데 석촌동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그 석촌동 가보면 그 석촌동이 왜 석촌동이라고 그랬어요? 돌석조의 마을촌자라 그랬죠? 그 석촌동에 백제 왕릉들이 많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 석촌동 구분이 유명한데 여기도 자, 한 변의 길이가 막 30m, 40m 되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돌무지 무덤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원래 서울 지역의 고유의 무덤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 풀어면 어디라 그랬어요? 고구려. 그죠? 고구려. 만주 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이 무덤들이라 그랬죠. 자, 우리 삼국사기 보면은 온조랑 비류가 자, 고구려에서 내려와가지고 백제를 건국하잖아요. 그죠?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유물이다. 고구려 지역의 무덤과 백제 지역의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거의 비슷하다. 자, 백제가 수도 왜 옮겨요? 왜 옮겼어요? 장수왕의 침략을 받죠. 그렇게 해서 수도를 뺏기고 남쪽으로 쫓겨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삼은 곳이 어디예요? 옹진. 여기 지금 이름 뭐죠? 이 공주 지역에서 하수구 공사하다가 무령왕릉을 발견했죠? 자, 이 무령왕릉은 한국 자재가 아니라 중국에서 많이 쓰는 벽돌로 만들었죠? 그리고 무령왕이 담겼던 그 관은 일본 소나무였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중국, 그쵸, 왜? 일본과 백제가 교류했다는. 그리고 백제도 이제 점점 나라 후반부로 갈수록 굴식 돌방 무덤들을 만들어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다. 신라는 이거 아주 잘 나오죠. 돌무지 덧널 무덤을 만들죠. 너희 그 이빨 위에 이 또 나는 거 뭐라 그러죠? 이 위에 이 또 나는 거. 덧니라고 하죠. 이 위에 이 또 나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덧니는 뭐 어디 덧붙이다, 덧대다 이런 뜻이죠. 뭔가 위에 새로 더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덧널이라고 했죠. 널이 순 우리말로 뭐죠? 널, 널. 관이죠, 관. 그럼 덧널은 뭘까요?
자, 사람을 담는 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관 위에다가 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이게 덧널이에요. 요게 이제 널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 덧널 안에는 사람이 생전에 쓰던 그런 물건들, 껴묵거리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 껴묵거리들을 막 같이 놓고 이 위에다가 돌을 덮어요. 돌무지를 덮는 거죠. 돌을 막 쌓는 걸 돌무지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위에다 흙을 덮는 거예요. 이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그리고 무덤 위에 덮은 흙을 봉분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봉분. 너희 혹시 경주 가본 사람 있다 그랬나? 네. 경주 가보면은 신라 왕들 무덤 있죠? 무덤 작아요, 커요? 엄청 크죠? 무슨 산처럼 크죠? 그게 봉분들이에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예전에 거기에 올라가도 됐었어요. 요즘엔 다 막아놨죠? 자, 예전에는 거기 올라가가지고 막 굴러 내려왔어요. 그래서 애들 소풍 가거나 수학여행 가면은 그게 단골 코스였다고. 거 위에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거나 굴러 내려오거나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훼손이 심하게 되니까 그걸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신라 왕들 무덤 많이 모아놓은 그 공간, 거기를 대릉원이라고 불러요. 무덤 안에 발굴을 해놓은 다음에 부장품을 빼놓는 박물관들은 있는데,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자, 입구가 있다 없다? 입구가 없어요. 따라서 벽화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덧널은 이게 방이에요? 방이 아니라 덧널이라 그랬죠. 또 다른 관이란 말이에요. 나무로 만든 또 다른 관이에요. 덧붙인 관. 그러니까 이거는 방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는 벽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흙이랑 돌이랑 나무로 막아놨기 때문에 도굴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 발굴했을 때 수많은 문화재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황남대총은 쌍분이에요. 왕과 왕비의 무덤을 연이어서 묻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엄청 큰 쌍분. 금관총은 신라의 그 금관이 나왔기 때문에 금관총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천마총은 뭐가 나왔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말그림. 천마도가 나왔기 때문에 천마총이에요. 천마도는 벽화다? 아니다? 벽화가 아니죠. 벽화가 아니라 그러죠. 돌무지 덧널무덤에서 나온 것들은 이거는 말, 다래. 다래가 뭐냐면은 그 비 왔을 때 말 타면은 진흙 튀죠. 그 진흙 튀지 말라고 말 안장 아래다가 깔아놓는 덮개예요. 요거를 한문으로 하면 장리라고도 부르거든요. 진흙 튀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놓은 진흙 막는 그런 천인데 이 말 다래에 그려져 있던 그림이에요. 천마도. 서봉총은 뭐가 붙여 있어서 서봉총일까요? 여기서 서는 서전을 뜻해요. 서전. 봉은 봉황이에요. 서전은 어느 나라를 가리켜요? 유럽의 어느 나라거든요. 어느 나라일까요? 자, 예를 들면 우리는 그 유럽의 도이칠란트를 도이칠란트라고 잘 안 부르죠. 뭐라고 더 많이 불러요? 저기 미안해. 도이칠란트 독일이라고 많이 부르죠. 자, 처음에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발음 나는 거를 한자에서 그 음만 따다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잉글랜드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영국이라고 쓰기 시작했죠. 이런 거를 음차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음차. 자, 예를 들면은 프랑스. 자, 프라는 한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표현했어요. 불란서. 그래서 프랑스어를 뭐라고도 불러요? 불어라고 하죠. 스페인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서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서반어. 스웨덴을 스웨덴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서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 일제강점기 때
스웨덴 왕자 구스타프란 사람이 한국을 와요. 근데 이 사람이 고고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학자이기도 했어요, 왕자인데. 근데 마침 이 무덤을 발굴한다고 하니까 너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부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일본 학자들 와가지고 발굴하는데 거기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스웨덴 왕자가 참여한 그 발굴. 그래서 이 무덤에는 스웨덴 왕자에서 서전과 거기서 또 봉황 장식의 금관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서봉총이에요. 금령은 뭘까? 금령. 금귀걸이에요. 금귀걸이. 금귀걸이가 발견된 금령. 식리는 뭘까요? 식리? 귀걸이. 식리가 뭘까요? 신발이에요. 신발. 금동 신발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무덤을 뭐라고 부른다? 식리총. 식리는 예전에 신발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자, 우리 김해 대성동 고분군. 이거 어느 가야예요? 김해니까 금관가야. 고령 지산동 고분군. 이거 어느 가야죠? 고령이면 대가야죠. 함안 고분은 알아가야입니다. 가야가 여섯 가야 연맹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다가 이제 삼국 통일되고 나서는 돌무지 덧널 무덤을 더 이상 안 만들어요. 그 돌무지 덧널 무덤은 만드는 거 엄청 어렵겠죠? 자, 일단은 나무관을 또 덧널을 또 만들어야 되고, 돌도 써야 되고, 흙도 엄청 퍼날라야 되고,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큰 비이성적이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무덤을 안 만들어요. 통일신라 이후부터는 점점 왕들 무덤 규모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김유신 묘 같은 것들 보면은 그 무덤 봉분 옆에다가 돌을 둘러놨단 말이에요. 이걸 둘레돌이라고 하는데, 쥐, 소, 호랑이, 토끼. 이거 뭐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거 뭐죠? 예, 12지신을 그 둘레돌에다 조각을 해놨어요. 그 무덤 사이즈가 점점 어떻게 된다? 예, 작아졌다는 거. 자, 발해 무덤에는 정혜공주묘와 정효공주묘가 있는데 두 공주는 다 발해 문왕의 딸이었어요. 정혜공주묘는 굴식돌방 무덤인데 들어가서 천장을 보면 천장이 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랬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거를 모주림 천장 구조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정혜공주 묘 근처에서 그 돌로 만든 사자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정혜공주 묘와 돌사자상 이것도 같이 잘 출제가 되고요. 정효공주묘는 벽돌로 만든 무덤이에요. 당나라 영향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벽화가 존재했고 정효공주 묘 위에 그 탑을 하나 건설을 한 벽돌로 만든 탑을 자 그림 무용총의 수렵도가 유명하죠. 고구려 그림하면. 백제 그림하면은 양직공도가 있어요. 여기서 양은 양나라죠. 양나라에 조공 바치러 간 백제 사신도예요. 백제 사신에 썼던 모자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이 그림에. 그래서 네, 백제 사신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다. 자, 신라의 그림하면 천마도란 그림이 있었고요. 신라의 유명한 화가 하면 솔거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이 솔거가 그리는 그 나무 그림이 워낙 리얼해가지고 새가 이 나무 그림을 보고 여기 그림 위에 앉으려고 그랬다. 자, 솔거하면 나무 그림 그리고 새를 떠올리세요. 자, 그 고구려의 악기 하면은 왕산악이 있죠? 중국은 칠현금이에요. 줄이 몇 줄? 일곱 줄인데 이거를 계량해서 한 줄을 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고구려의 그 악기가 검은 거 몇 줄이라고요? 여섯 줄입니다. 자,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들 그 쌀 가지고 떡을 쳐서 먹을 때 그 너무 그 가난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자, 그 먹을 게 없어서 슬픈 자기 아내를 위해 가지고 이 검은고로 방아 찧는 소리를 연주했다는
신라의 백결 선생. 백결 선생 떡방아 들어봤죠? 방아 타령. 이 백결이 뭘 뜻할까요? 떡 말고. 가난했다 그랬죠. 가난하면은 옷을 계속 사 입을 수가 없죠. 그럼 옷이 찢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꿰매야 되죠. 100번을 꼬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결이에요. 결은 뭔가 이렇게 꼬매 쓴 걸 이렇게 붙인 그런 흔적을 결이라고 부르요 가야에 우리 악성하면 누가 있어요? 우룩이 있죠, 우룩? 가야 12마을에 소리를 하나씩 따다가 12줄의 악기를 만든 거예요. 이게 가야금. 가야금 몇 줄이라고요? 12줄. 검은고 6줄. 자,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구려 문화와 비슷한 것도 많지만 당나라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 문화 영향 받은 것도 많아요. 발해 문화가 고구려 문화 계승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는 네, 가옥에 있었던 온돌장치. 자, 그리고 고구려 굴식 돌방무덤의 천장도 모주림 천장이었는데 정해공주 묘의 천장도 모주림 천장이에요. 발해가 당나라 문화 계승했다는 거 알려주는 거. 당나라 수도 장안성에 남쪽으로 기다랗게 주작대로가 나 있었다 그랬죠. 자, 발해 수도 상경성의 남쪽으로도 기다랗게 뭐가 나 있었다? 주작대로가 나 있었다. 남쪽으로. 그리고 당나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벽돌로 탑을 쌓았다 그랬죠? 이게 발해의 영광탑. 정효공주 묘 위에 세워진 탑도 벽돌로 만든 탑이었어요. 자, 이제 삼국 문화는 일본으로 전파가 돼요. 선생님 보세요. 우리 동양 문화의 뿌리, 원천은 어느 나라예요? 동양 문화. 중국이죠, 중국. 중국의 그 누런 강, 여름만 되면 넘치는 황하라는 강 있죠? 그 황하 지역에서 그 강물이 넘치면은 그 넘친 강물이 넘치고 났다가 이제 한번 물이 빠지면은 거기 땅이 되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농사 짓는 민족들이 중국 문화를 이끌어갔죠. 중화 문명이라고 하죠. 여기서 한국으로 일본으로 문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선배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일본 문화의 선배격인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문화가 일본으로 많이 전파가 되는데 자, 이 고구려 스님들 담징과 해자 담징 스님은 종이랑 먹 제조 기술을 일본에 전파해 줬다고 하는데 이 담징 스님이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려가지고 일본에 있는 절 호류사라는 절에 불상 모셔놓은 건물을 금당이라고 한다 그랬죠. 호류사 금당 벽화를 담징 스님이 그렸다라는 얘기가 한동안 사실처럼 믿어졌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졌어요. 근데 예전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는데 담징 스님이 살던 시기보다 더 나중에 호류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담징 스님이 호류사 금당을 벽화를 그릴 수는 없죠. 그리고 담징 스님 살던 시절 이전에 호류사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호류사가 한번 불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호류사에 남아있는 그 벽화는 담징이 그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기도 했던 고구려 스님 해자, 수산리 구분 벽화에 여자들 치마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여자들 치마 장식이 주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스트라이프죠. 일자 줄무늬. 이게 일본 그 다카마스 지역의 고분 벽화에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고구려인들의 의복이나 아니면 혹은 고구려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측들을 하죠. 자, 아직기. 네. 이 사람은 한자를 일본에 전래해준 사람. 왕위는 중요해요. 왕위는 일본 사람들, 한자에 약한 일본 사람들에게 천자문과 논어, 유학, 공자, 맹자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오사카란 도시 들어봤어요? 오사카에 사천왕사란 절이 있어요.
이 사천왕사가 백제 때부터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삼국시대 때부터 일본에 있었던 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천왕사에서 왕인박사를 기리는 축제를 지금도 해요. 어, 사천왕사 왓소 축제예요. 사람들이 이제 한복 같은 것들 입고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 한복으로 이제 이런 것들 코스튬을 하고 이렇게 오사카 시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같은 거 연주하고 자 연주하다가 중간중간에 추임새처럼 왓소 하고 소리를 질러요. 이거 누가 왓소를 기념하는 걸까요? 왕인 박사가 와서 우리에게 천자문 전해줬다. 이걸 기념하는 축제예요. 왕인 박사를 완이기시, 왕인 박사. 박사는 공자맹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을 박사라고 불렀거든요. 완이기시, 왕인 박사를 기리는 무슨 축제? 하천왕사 왓소 축제. 놀이사치계는 백제의 성왕, 백제의 성왕이 일본에 보낸 스님이에요. 이 백제 성왕이 왜 성왕이라고 했죠? 불교의 성왕을 뜻해요. 숭스럽다 할 때 성왕이란. 자, 성왕이 보낸 스님 노리사치계가 불경과 불상들을 일본에 가져다 줘서 일본이 이때부터 불교를 적극적으로 믿게 돼요. 근데 성왕은 안타깝게도 끝이 좋지는 못했죠? 어떻게 죽었죠? 관산성에서 김무력의 매복에 걸려가지고 목숨을 잃었죠? 성왕의 목이 어디 묻혔어요? 계단 아래 묻혔죠? 신라인들이 막 밟고 다니게끔 백제 왕의 머리를 신라 계단 아래 묻었죠? 근초고왕은 외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했다. 신라는 일본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외와 사이가 좋지 않았죠. 항상 티격태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워낙 가깝다 보니까 신라인들이 넘어가가지고 일본에 이런저런 기술들을 좀 알려주는데 대표적인 기술이 조선술. 이거 뭐 만드는 거예요, 조선술은? 배 만드는 거죠. 축제술은 뭘까요? 페스티벌이 아니에요. 축은 쌌다는 뜻이고 제는 뭘까요? 깎는 거? 제. 뚝을 의미해요, 뚝. 제방 들어봤어요? 방파제 들어봤나요? 바닷가 가면은 그 파도 넘치지 말라고 있는 그 제자예요. 그러니까 뚝, 제방. 자, 요런 것들을 알려줘서 자, 이렇게 뚝이랑 제방 같은 것들을 잘 쌓아놔서 물을 잘 가둘 수 있으면 그 위에서 배도 만들고 할 수가 있죠. 한국인들이 와서 만든 연못이라는 의미의 한인의 연못이라는 게 일본의 등장해요. 일본 사람, 자, 대가야 중심지가 고령이었죠. 고령의 대가야 왕릉들을 발굴해보면 나오는 토기가 있는데 이 토기 모양이 일본 세끼 토기 모양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야 사람들도 어디로 건너간 거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게 어떤 토기라든지 문화들을 전해줬을 것이다. 자, 그래서 삼국의 문화와 가야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돼서 일본 아스카 지역에서 꼽힌 일본 초기 문명 아스카 문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일본 아스카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 네. 지금의 그 교토, 뭐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가보면은 고류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고류사에 나무로 만든 방가 사유상이 있거든요. 이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 우리나라 뭐랑 비슷하다? 금동 미륵보살 금동으로 제작했다는 거랑 목조로 제작했다는 거 외에는 똑같아요. 일본은 불상을 뭘로 만들었다? 목조,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다르고 만드는 건 다르고. 모양이 똑같아요. 예. 표정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 있죠?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사람이 뭐, 다른 불상이 완전히 똑같다는 거는 좀뭐 붕어빵처럼 찍어낸 게 아닌 이상은 어렵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아, 삼국시대 어떤 그런 불상들이 이쪽으로 기술이 넘어왔구나를 알 수 있는
자, 그리고 비석, 광개토대왕릉 비. 자, 요 광개토대왕릉 비에는 광개토대왕이 왜를 격퇴해준 사실이 기록돼 있죠? 그리고 요 충주 중원고구려비는 누가 만든 비석이에요? 장수왕이 한강 상류를 장악한 다음에 그걸 기념하는 비석이었죠? 사택 지적은 부여의 귀족이에요. 아, 백제의 귀족이에요. 백제 귀족. 죄송합니다. 성이 사택씨였어요. 이름이 지적이고. 자, 신라에서는 포항 중성리 신라비, 냉수리 신라비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이거 처음 발견됐을 때 이 돌들 뭘로 쓰이고 있었을까요? 농촌에서 발견됐거든요. 농촌 주민들이 이 비석에 쓰여져 있는 게 한자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걸 막 그 동네에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에 쓰고 있었을 것 같아요? 공기돌. 이게 엄청 크거든요. 빨래판으로 쓰고 있었어요. 원래 이걸 뭘로 쓰고 있었다고요? 옛날 사람들 세탁기 없었을 때는 빨래 같은 것들 빨래판에 이렇게 대고 박박 이렇게 문질렀죠. 그래서 빨았잖아요. 그걸 빨래판에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보니까 여기 뭐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주민이 동네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동사무소에. 여기 빨래판에 우리 빨래판으로 쓰는 이 돌덩어리 뭐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자, 그래서 뭐 학자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비석이었던 거예요. 거풍왕 때 거풍왕이 이제 신라 체제 정비하고 팽창해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비석이었던 거예요. 경주나 포항이나 그 신라 그 주변의 신라 세력권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 문화재들은 그러니까 여러 뭐 이런 자연물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 나중에 알아둘게 경주 가면 땅을 이렇게 마음대로 파는 거 하면 잘못하면 잡혀가요. 경주가 몇 년 동안 신라 수도였어요. 1000년 동안 신라 수도였죠. 그렇죠. 거의 1000년이죠. 마음대로 삽이나 아니면 혹은 손으로든 뭐든 땅을 몇 센치 이상 파고 들어가면 잘못하면 잡혀가요. 도굴이나 이런 쪽으로 걸려 들어가가지고. 그만큼 그 신라 수도 경주는 문화재, 예, 그렇죠. 문화재 보고, 보물 창고 같은 곳이다. 단양 적성비는 진흥왕이 신라 장군 이사부를 보내가지고 한강 상류를 점령한 기념으로 세운 비석이에요. 진흥왕이 직접 가지 않고 누구 보냈다고요? 신라 장군? 이사부. 지증왕 때 이사부 어디 점령했죠? 울릉도. 우상국을 정복한 장군이기도 하죠? 이 네 개의 비석, 북한산비, 창령비, 마운령비, 황초령비는 다 진흥왕이 직접 가서 박은 비석이에요. 이런 비석들을 뭐라고 불러요? 순수비라고 부르죠? 자, 북한산비는 한강 하류를 점령한 기념비예요. 얘들아, 한강 하류가 어디죠? 한강 하류.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금 보는 한강이 한강의 하류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강은 저 북쪽에서는 북한 쪽에서, 금강산 쪽에서, 남쪽에서는 저 단양, 충주 지역, 충청도 쪽에서 이게 올라와가지고 하남에서 만난 다음에 합쳐져가지고 인천 쪽으로 흘러나가는 강이 한강이란 말이에요. 이 서울 지역은 한강의 하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한강 하류에 있는 그 산이 북한산이죠. 이 북한산에 박아놓은 북한산비. 북한산 꼭대기에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비석인지 사람들이 예전에 몰랐어요. 근데 조선시대 김정희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김정희는 추사체라는 독특한 서체로도 유명한 학자인데 이 김정희가 금석학이라는 학문의 대가였거든요. 금석학이 뭐냐면 옛날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해가지고 이 글씨가 언제 새겨졌고 언제 만들어졌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학문이 금석학이에요. 김정희는 금석학의 대가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북한산비를 김정희가 직접 가가지고 학본을 떠와요. 학본이 뭐예요? 지.
네, 맞아요. 종이 같은 것들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다 먹 같은 거 이렇게 먹칠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베껴오는 거예요. 복사를 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진흥왕이 직접 세운 비석,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 누구다? 조선시대 누구다? 김정희입니다. 추사 김정희예요. 창녕비는 진흥왕이 대가야를 점령한 다음에 세운 비석이에요. 경남 창녕에 있어요. 너희 맥도날드 창녕 갈릭버거 기억나요, 혹시? 맥도날드 잘 안 가니? 맥도날드가 이벤트로 가끔 이런저런 버거 내놓거든요? 왜, 그 농가 살리기 해가지고 뭐 진도 대파 버거, 창녕 갈릭버거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창녕이 지금은 마늘 재배로 유명한 시골이지만, 요 당시 때는 또 대가야의 마지막 또 중심지이기도 했다. 마운영비, 황초령비는 진흥왕이 영토를 팽창해서 함경도까지 진출한 걸 기념하는 비석이에요. 자, 신라는 당나라와 계속 교류했어요. 나당동맹 기억나죠? 이후로도 당나라와 교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가서 신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죠. 신라인들이 당나라 가서 거주하는 신라인 마을을 신라방이라고 불렀다. 뭐라고요? 신라방. 신라인들이 거기서 머물면서 뭐 불편한 일이나 이런 것들 해결해주는 지금은 만약에 외국 여행 가면은 너희 핸드폰으로 어떤 문자 오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윤준이가 저 프랑스 여행을 갔어요. 비행기 타고. 그러면은 윤준이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띠링 오거든요. 그거 무슨 문자 어디서 문자 올까요? 그래서 통신사? 말고 나라에서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프랑스에 있는 그 기관이 하나 있어요.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이겠죠. 그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한국 그 여행 온 저 사람들한테 프랑스에서 행동해야 될 것들이나 만약에 뭐 위기에 처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쪽을 찾아오라는 문자가 와요. 네. 자,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곳이 신라소. 그리고 신라인들이 가끔 뭐 중국에서 길을 헤맬 수도 있겠죠? 신라인들이 잠시 숙박을 잠을 청하기도 하는 신라원이라는 곳이 존재했다. 자, 그리고 일본도 이제 신라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일본 규슈 지역에 다자이후라는 곳이 있어서 신라인들이 많이 또 살았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해요. 신라의 국제무역항. 자, 신라 사람들이 바다 건너서 저 이슬람 상인들과도 무역을 했던 울산항입니다. 자, 신라의 국제무역항 어디라고요? 울산항. 이때 중국 상인, 일본 상인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사는 이슬람 상인, 인도 상인들도 신라에 와가지고 무역을 했다. 아까 고구려 각저총에서도 한국 상인들이 막 씨름하는 모습들이 벽화에 그려져 있었다 그랬죠. 맞아요. 근데 신라에도 그 서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들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자, 신라 원성왕릉, 그 원성왕릉에 가보면은 무인석상이 서 있어요. 그 임금 무덤을 지키는 일종의 수호신들이겠죠? 그 돌로 만든 수호신상. 자, 근데 그 무인상들의 얼굴이 신라인들, 한국인들의 얼굴 형태가 아니에요. 예. 거기 얼굴들을 잘 보면 왜 중동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죠? 눈도 크고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눈도. 코도 크고 막. 그죠? 자, 그런 얼굴들이 많이 조각상으로 조각이 돼 있기도 하다. 자, 그리고 장보고. 장보고 하면 청해진으로 유명하죠? 장보고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산둥반도에다 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절이 법화원이란 절이었다. 자, 배편을 놓쳐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하던 일본 스님 하나가 장보고가 만들어 놓은 이 법화원에 머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그 스님이 앤린이라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 앤린이 여행기에다가 장보고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칭찬하는 기록들을 많이 남겼어요. 9세기 인물입니다, 앤린.
발해는 신라랑 처음에 사이가 안 좋다가 문왕 때부터 사이가 좋아졌다 그랬죠. 자, 그래서 발해와 신라 수도 상경을 연결하는 상설교통로 뭐가 있었다? 신라도가 존재. 상경과 경주를 연결하는. 자, 당나라에는 발해 사신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발해 사신들을 위한 발해관이라는 숙소. 그리고 발해인들이 일본이랑 만나려면 육지로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발해 또 다른 수도 동경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바닷길이 있었는데 그 바닷길을 발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 일본도라고 불렀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이제 고려시대 들어